100만 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화수목 오후 2시를 지키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은 오후 1시에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최영재 정치 에디터님과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특별 대담 방송이 있어서 정치펀치가 평소보다 20분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에 전투력 최강의 공격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없죠? 오히려 더 바쁘네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뭐 조기 대선이다 뭐다 하면서 당내에서 그렇죠. 뭐 선관위도 발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박 대변인한테도 연락 오는 기자들이나 언론사의 문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오히려 기각을 기대하기도 했고, 그럼요. 사실 네. 확신하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에서 다들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울먹이면서 전화하시는 분도 저한테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아픔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비가역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저희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대책 마련, 대안 마련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여러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하면서 중의를 모으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너무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경선 룰부터 뭐 선관위 꾸리는 것부터 해서 어떤 사람들 출마할지 여러 가지를 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매우 바쁜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주말에 그냥 부산에 내려가서 네. 아무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도 내고 싶지 않고 있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생각보다 많은 또 젊은 층이 호응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씨앗을 계속 살려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꽉 깨물고 이재명이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당부한 내용이시기도 하고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을 좀 다잡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윤 대통령을 이제 방문했던 지도부도 방문을 했었죠. 나경원 의원도 방문했고요. 맞습니다. 네. 분들의 좀 일관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어쨌거나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을 평가할 때 결과적으로 파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못했느냐 여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 인기 유지에만 급급해서 결과적으로 이 당의 가장 큰 목적인 정권 재창출을 실패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래서 그거죠. 네, 그런 박한 평가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친명계들도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록 파면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정권 재창출이 되어야 명예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앞으로 또 사실 지금 거의 모든 특권들이 사라진 상태지 않습니까? 줄기소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야당 주도로. 지금도 벌써 사법부가 그 이재명 쪽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5차례나 증인 출석을 안 하니까 더 큰 페널티를 주고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지 말라고 해라. 놔버렸거든요. 이렇게 사법부, 입법부까지 모두 장악된 상황에서 행정부까지 장악이 돼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으로 봐도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평가는 예,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민심이 내리는 것이고 네. 그 국민들이 이 정부를 성공한 정부냐 실패한 정부냐 평가하는 건 정권이 유지됐느냐, 정권을 재창출해냈느냐. 그러면 어떤 논란이 있고 지지율이 막 기복이 있어도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정권 교체가 되어버리면 그 아무리 그 정권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순탄하고 인기가 많았어도 문재인 인기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여론조사상으로는. 대선 기간에도 45% 지지율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실패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됐다는 건 그만큼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 흐름에서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뿌린 씨앗들,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발굴한 아젠다들, 메시지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또 이번에 선거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비록 그렇게 정치적인 판결을 결정을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뭐 어떤 윤 대통령이 당당히 맞섰던 그런 피해자 서사를 주축으로 해서 정권 창출과 이 좌파 세력을 척결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을 했다. 이런 강력한 또 저희 승리의 사인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의 승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8대0이라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 그 8명의 이름과 얼굴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들을 심판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네.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예. 윤석열 정부의 정신과 자산을 계승한 후보를 내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대선 경선의 흐름이나 룰 같은 거 당에 있는 박민영 대변인과 이야기를 좀 해보겠지만 저는 인위적인 손절이나 도마뱀 꼬리 자르기 같은 방식의 비겁한 정치 공학적 계산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 일각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달라, 뭐 출당 제명 논란은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만, 아니 그런다고 한들 우리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국민의힘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거리두기하고 선 긋는다고 그 강력했던 색채, 특히나 역대 정치인과 대통령 중에서도 자기 고유의 카리스마가 가장 강한 편이었잖아요. 그랬죠. 그게 뭐 없어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가 되나요? 굉장히 어리석은 발상이죠. 네. 저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국민의힘에는 정치인은 없고 정치꾼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후보를 추대하는 것도 정당이고 그 후보가 당선됐을 때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도 당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후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당이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후보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라 그러면 여당이 행정부를 뒷받침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일렀다라고 하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당은 책임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상식적인 전 정당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힘들 때는 수수방관하다가 막상 탄핵당하니까 이제 손절하죠. 거리두기 하죠. 이런 이야기부터 하니까 이건 정말 제가 좀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폐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말한 네. 홀의 자식 같은 정치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봐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지만 네. 이 반작용을 생각을 했을 때 파면이 옳지가 않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이제 질병 취급을 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한심해 보였거든요. 전 그때 정당인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보수 정당을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대통령도 못 지키고 그 대통령과 거리두기 급급한 사람들을 뭘 믿고 우리가 또 정권을 맡길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왜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당이 자해를, 그러니까 자기 누워서 침 뱉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도 못 지키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버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플랫폼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당에서 이 레거시가 있는 정당이고 후보를 스스로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정당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만 찾고 과거의 것들을 다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당의 기틀이 약해지고 과연 이것이 보수 정당이 맞는지조차 저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저희가 공과 가를 모두 받아들이고 저희가 또 레거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자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레거시가 많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이런 불씨를 살려서 재창출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은 손절하니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 부정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여러 가지 자산들, 그 민노총과 거의 최초로 전면전을 벌였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북한 공작원 만나서 공작금 받아서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네.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진 내용이고요. 한미관계의 역대급 강화라던가 유럽 나토에 2년 연속 방문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은 것도 맞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에서 반드시 계승해야 될 자산이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차 탄핵소추안에 뭐 북중러를 신경 써야 된다 막 이런 글을 집어넣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핵 국면에서 심판의 결과는 아쉬웠지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에 전혀 관심 없던 젊은 친구들이 이 나라가 친중 좌파에게 넘어가는 건 맞겠다고 많이들 들고 일어나서 거리로 나왔잖아요. 네. 이러한 동력들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으면, 물론 좌파 쪽에서 집요하게 어떤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비집고 공격하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자산과 장점을 계승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만한 선거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이나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트들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고 손절한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을 대단히 점수를 높게 주면서 찍을 것 같지도 않고, 정당이라는 건 찍을 이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안 찍을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후보 저 정당을 찍겠다라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언론한테 지적받고 비판받는 약점을 가리려다가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 원칙, 강점 이런 걸 다 그냥 너무 싼 값에 내다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당 아류인 거지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을 찍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만 되면 전향운동권, 뜨내기 좌파들, 무슨 인재 영입을 가장한 그냥 할당제, 그 추천제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정말 엉뚱한 사람들 데려와서 결과적으로 내부 총질만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정말 전통 정당인지 플랫폼 정당인지 회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뭐가 됐건 자강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박탈돼서 이제 뭐 정권 창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것과 별개로 그 서사라는 것이 남아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스토리.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서사와 배경, 시대 정신을 기틀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것이 전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 국면에서 저희 이 많은 특히 청년들이 얼마나 이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기득권화되어 있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 공동체처럼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 그러면 그런 잘못된 부분들 기득권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레거시란 말이죠. 서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사람을 배제하고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러티브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디커플링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윤 대통령이 이제 내놓고 갔던 그런 유산들을 얼마나 잘 체화하는지 그리고 승계를 하는지가 또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께서 이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벌써부터 거리두기에만 급급한 후보들은 싹이 보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식 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이 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혀주니까 걱정스럽고 답답한 가운데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태원 밤거리에 3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고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7시 30분 이태원 3번 출구 앞 풍경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태극기와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어제 그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겼던 반국가 세력 척결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계승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만 이런 청년들의 어떤 열기나 동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윤어게인이라는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박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윤어게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 자체가 너무도 저희의 기대와 예상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였고, 사실 그로부터 저희가 만들어질 파국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을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법 사법 권력을 넘어서 행정 권력까지 민주당의 이재명한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전쟁이자 실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던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파면됐다라 그래서 그런 저희 처절했던 그런 기억과 어떤 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업이 될 수밖에 없고, 좀 이 조기 대선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경선은 정말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5월 3일에 후보 낸다는 거잖아요. 예, 후보 등록이 네. 5월 4일이기 때문에 바로 전날까지 저희가 치열하게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담아내고 승화시킬 건지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캠페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승화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의 의사와 좀 법률적인 검토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지를 누가 더 잘 승계를 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누가 우리가 이 비상경 국면에서 목도했던 이런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이 실존의 위협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아마 이런 의지들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를 갖추고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선관위원들 몇 명이나 이게 다 우리가 익히 아는 얼굴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뭔가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거나 어떤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전례에 맞춰서 좀 빠르게 경선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 명의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출마 의지 매우 강하다고 잘 알려져 있고, 오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국무위원회에서 사퇴하고 오늘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얼마 전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특별 대담에 출연했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오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13일이라고 하죠. 다가오는 일요일에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잘 알릴 수 있는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여러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박민영 대변인이 당직자니까 네. 누구를 뭐 대놓고 지지하거나 밀 수는 없지만 좀 뭔가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거나 뭐 걱정되는 점, 아니면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런 거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부분들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네, 엄밀히는 제가 사실 이번 경선에서는 뭐 사회도 보고 좀 전략기획에도 참여를 하고 좀 전방위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대선 과정에서 소위 제가 심판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보자 출마가 마감돼서 예비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다음 주 아마 수요일쯤일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사실 발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지금까지는 사실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객관적, 중립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좀 내려주세요. 사진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네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어서. 예. 근데 저건 여러분 언론사에서 분석하는 주요 후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상황을 분석해야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왜 언론사에서 분석하느냐. 네. 어쨌든 뭐 3%든 5%든 지지율이 나오니까 언급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싫은 사람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돼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선 어떻게든
당권까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당원 가입 독려하고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저희가 싫다고 회피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장 그 끔찍해하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이번 경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도 조금 급하게 꾸려진 감이 있죠.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 조기 대선 때의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벗어나는 그런 규칙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취지가 지금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사실 윤 대통령이 압도적인 그 지지를 가지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굳이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김문수 사실 전 장관조차도 1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도 막판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 압도적인 당원들의 비토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특정 후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당심을 중심으로 저희가 5대5라고 말은 하지만 역선택 방지 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일단 저번 19대 조기 대선의 그 경우를 따진다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당원들의 표심이 한 7, 80%까지는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심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다. 일단 이런 지점이 좀 특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후보별로 좀 재밌는 점이 있다면 한 전 대표가 확장성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실제 지표를 보면 둘 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예. 청년층 지지율이 엄청 낮잖아요, 한동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나온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팬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심에서 한 고정 10%대 초반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성 있다라 그러면 당심보다 민심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심 비율은 한 자릿대예요. 그러니까 당심조차 워낙 낮아서 평가할 대상이 없다 뿐인 것이지 민심이 절대 높지가 않다. 오히려 더 낮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윤심 후보에 가깝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심은 아니겠죠. 그냥 개인 팬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이번 경선 때 좀 재밌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이 투표, 당심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점에서 앞으로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느냐. 네. 왜냐하면 일반 민심조사 비율이 50이든 아니면 그 전에 컷오프 전에는 민심 비율이 또 높을 텐데. 예, 100%를 한단 말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강까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민주당 개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장난치기 딱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당에 돌아가면 한 번 더 이 민심 조사가 되는데 그게 뭐 컷오프든 최종 4인 경선이든 2인 경선이든 간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확실히 들어가는 거 맞냐. 네.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고 예. 또 저한테 한번 문자 주시면 제가 네. 또 시청자분들이나 방송인분들의 방송하면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게 들어간다면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열렬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우리가 거리에서 소리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얼레벌레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로 3시 아마 오늘 오후에 선관위 회의가 끝났을 거거든요. 네. 제가 3시 반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TV에서 방송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선관위원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거라서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문자 하나만, 네, 텔레그램 하나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초미의 관심사라서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채널A 어제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에 뭐 18용이 있다. 그러니까 출마가 예정되는 대선 후보들이 18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18명이 다 출마하면 1차 경선은 12명으로 자른다는 거잖아요. 일단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실 이게 서류 전형을 통해서 아마 12명이나 혹은 8명까지는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나 범죄 경력이 없는 후보가 서류 전형에서 잘리면 또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떤 걸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네.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컷오프도 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8용이라고 하면 6명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12명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8명이나 12명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다음 주부터는 좀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어떤 미디어데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다다음 주 초 정도에 4강 멤버들이 추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돌입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로 경선이 치러지게 될지 이건 아마 오늘이 지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 댓글들 보면 좀 걱정이 되냐면 이미 국힘 지도부가 한동훈 밀기로 했다. 뭐 한동훈이 국힘 후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그런 말씀은 되게 위험한 댓글이에요. 네. 왜냐하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 대상 조사했을 때 한동훈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럼요.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겁먹고 포기하면 한 딸들 결집해서 그 놀 수 있는 판 깔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국힘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한동훈이 만약 이번에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아니면 최종 후보는 안 되더라도 4인 안에 들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거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의 당원들과 지인들 동료에서 무조건 한동훈에 반대되는 후보 찍어라라고 투표 독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한딸들의 분열 작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패배주의의 기운을 퍼뜨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도와주고 윤석열 대통령 힘들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게.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지도부가 양자 경쟁력, 그러니까 실제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만 싫어하고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좋아해서 정말 양자에서 압도적이라고 하면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지표들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도 민심이 더 안 나오는 후보고 리서치뷰 여론조사 보면은 20, 30대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좋고 싫음을 떠나서 가능성 자체가 아직까지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들 작정이었으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상대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국힘에 더 많아요. 그렇죠. 탄핵 찬성한 거는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정도입니다. 근데 유승민은 또 웃긴 게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안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탄핵 찬성 그룹의 한동훈과 안철수가 그 그룹 자체는 적더라도 수가 적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표가 나눠졌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은 그 파해가 더 크더라도 그걸 10명에서 갈라가야 되고 맞아요. 마지막에 4명이 됐을 때 3명이 탄핵 반대 그룹이고 한동훈 1명만 탄핵 찬성 그룹이면 탄핵 반대표는 3명이 갈라먹고 탄핵 찬성표는 한동훈 혼자 가져가면 여기서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1대1로 최종 결선을 하겠다 넣은 건 뭐냐. 아무리 변수가 발생해도 1대1로 탄핵 반대 후보냐 탄핵 찬성 후보냐 압축이 되면 네. 무조건 탄핵 반대 후보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저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룰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알지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 룰이 누군가한테는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을 드리자면 그 탄핵 반대가 70%고 탄핵 찬성표가 정말 30까지 된다라고 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근데 이게 만약 4강을 가면 한동훈이 30을 먹고 나머지 3명의 탄반 후보가 25, 25, 20 이렇게 먹어버리면 1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양자로 결선까지 가버리면 설령 2등 안에 든다라고 하더라도 7대3의 구도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당원들의 니즈를 최대한 과반 이상의 당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저희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국힘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서 비판도 많이 하는데 이 최종 경선 룰에 대해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만약 최종 2인 본경선이 확정된다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은 절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없는 안전장치다. 예. 이건 저희가 그냥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지 그리고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공식적인 룰 발표는 최종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과 내일을 거쳐서 좀 확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이 선관위와 소통하고 여러 가지 방송도 진행하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께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그 땡땡은 절대 안 된다거든요. 이 땡땡땡이 아니라 나중에 두 개로 바꿀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 땡땡, 그 XX라고 폄하하면서 부르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 딱 한 명 있어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은 탄핵을 찬성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 이후로 사사건건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안철수 의원 성격상 사석에서 대통령 욕을 하거나 뭐 대통령을 그 XX라고 부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위인은 못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뭐 대통령과 좋은 관계인 사람도 있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가장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고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모든 정치적 자산을 몰빵하듯 물려받고 임기 초에 검사들이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자기들 인사 검증부터 인사 추천까지 다 해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지자 자신의 일방적 배신으로 네. 사석에서 정치인들 있는 자리에서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그 XX라고 부른다는 인물 한동훈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그 XX라고 제가 똑같이 돌려서 부르고 싶은 건데 적어도 우리가 이 탄핵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있다면 난 다 싫다 국힘도 탈당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여러분 그거는 대통령 돕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동훈한테 레드카펫 깔아주는 일이에요. 적어도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우리 윤어게인 정신을 가진 후보를 선출하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냐? 그 XX인 한동훈한테 너는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정치적 심판을 내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저 얘기를 한참 다른 관계자분들한테 이게 루머인가요, 들었어요. 박민영 대변인님?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한동훈이 허위 사실로 누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복수의 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관계자들한테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근데 이 친한 기자들 중에 그렇게 같이 만찬 오찬을 참여했던 저 또래 기자들이 없는 말 하진 않죠. 네, 저한테 없는 말 하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최대한 어쨌거나 제가 말을 그냥 옮겨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소위 개나 소나 대통령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들도 말도 이제 있고. 기자들 입을 네. 통해서 돌았었고요. 그런 소위 밭글 정보지들이 도니까 그때 그 국민의힘 법률위에서 고발 조치까지 예고를 했었습니다. 실제 고발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사실 이게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이 그 특정 그 후보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이유가 이런 좀 가벼운 언사 때문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갑자기 탄핵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눈치를 보듯이 광장에 나가 있는 분들께 미안하고 고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사실 야당에서조차도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룰이 이렇게 정해진 이상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와, 기자들 앞에서 개나 소나 대통령 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말 저는 뭐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진짜 이 분노가 아랫배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잠깐 말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잃게 되는 그분들도 뭐 잘못 들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왜냐면 이게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뉘앙스였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와서도 사실 출마 선언 자체를 그 국회 사퇴 회견을 했던 그곳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당원들한테 가슴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런 식으로 경선을 도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열되면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제가 많은 정보 보고를 올렸거든요. 저희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무조건 한동훈 전 대표가 총선 패배 책임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통령 탓할 것이다. 전당대회 네. 출마를 할 것이라고 제가 2월, 3월 한 차례씩 정보 보고를 올렸는데 그때 접수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도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 지난 이야기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저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저를 관저로 한번 불러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좀 계시고 많진 않았죠. 네. 한 3-4분이랑 같이. 그 나머지 3-4분은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고 예.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또 대통령님과 이렇게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제 총선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전당대회가 되게 화두였어요. 그런데 한동훈 측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네. 자기들은 전대 절대 안 나온다. 이런 메시지를 용산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네. 아직 이 기력과 멘탈의 회복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된다. 제가 아는 한동훈이라는 인간은 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100% 전당대회 나온다. 그럼요. 그리고 또 대통령 팔아먹고 대통령 뒤통수 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민영 대변인도 촉이 좋아서 그렇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당하고도 또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순수하고 또 네.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고 그 20년, 2년이라서 네, 네. 정말 일방적인 그 참 정을 막 내리사랑처럼 쏟아부었던 그 관계에서 네. 그때까지도 또 전당대회 안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셨고 참 그걸 돌아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럼요. 사실 저도 정책 라인에 오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정부를 안 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작년 2월이죠.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부터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 쪽 동향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정부 보고서를 쓴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팬덤을 보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가 보인다. 근데 그 팬덤이 아주 격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증오하고 비난하는 그렇습니다. 팬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보다도 더 하죠. 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더 더 비난하던 싫어해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의도적이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치부를 들추면서 총선을 치른다라는 것은 이기면 그런 역경을 극복한 내 덕이고 지면 이 치부 때문에 졌다라고 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벌써부터 책임전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지금 이 정권의 치부가 어떻고 여사가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을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1월부터. 그래서 이것은 100% 빌드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 탓을 하면서 나올 수가 있다. 제가 그걸 2월, 3월 두 차례 드렸지만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좀 정무 판단이 아쉬운 참모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대통령 주변에. 그래서 이번에 그때도 그럴 수가 없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조직의 힘으로 누를 수가 있다. 그때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했었던 건데 뭐 결과는 다들 지켜보신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 마당에 다시 제기가 될까? 저도 역시 물음표가 있지만 이렇게 분열되고 탈당하겠다라 그러고 사실 그 저쪽은 응집하는데 이쪽은 흩어져 버리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를 뽑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네. 두 번째는 이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이제 만천하에다 드러내겠다. 얘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활동 못한다. 네.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다라는 걸 이번에 낱낱이 공개되도록 민낯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요. 여러분 지치셔도 힘들어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만 더 이 악물고 힘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네. 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힘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에 위탁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자꾸 저희 힘으로 안 되니까 외부 세력과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려고 그러고 외부 영입 인사들이 또 이 불협화음을 내고 그 불협화음 때문에 또 분열되고 그렇게 패배하니까 또 외부 영입 인사에 의지하고 이런 악순환을 한 번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정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내 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한계였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주인 행세하고 주객이 전도된 이런 당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말 저희가 설령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야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구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요 슈퍼챗 질문 하나만 답변하고 박민영 대변인 먼저 보낼게요. MS님 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이 두 사람 말 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을 이어가겠다는 사람이 안 보인다. 탈당하려고 하다 참고 있는데 국힘이 다시 정권을 가져온다고 대통령을 지킬까 하는 의문이 든다. 분열이 안 되게 찍어주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건 국힘이지 우리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저도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오죽하면 방송까지 나와서 저도 지도부의 지금 결정들을 납득을 못하겠다라고 저도 지도부 일원인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냥 제가 다른 분들께 말씀드릴 자격은 없는 것이고 그냥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당인이 따를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권을 잡은 사람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같은 목적을 가진 이념 결사체로서 과정의 합리가 아니라 결과의 합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배신의 정치라는 것도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정권 창출과 이 선거 승리라는 정당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의 합리 속에서 자기 포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말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고 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목적으로 달려가야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결론에 가장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의 어떤 행보, 방법들에 대해 실망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께 생각하시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목적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방법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희 간격을 좁히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가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설득해야 될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민영 대변인 또 국민의힘에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3시 반부터 국민의힘 TV에서 방송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선거 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시 반에 국민의힘 TV 박민영 대변인이 장관위원과 진행하는 방송도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조목조목 자기 의견을 밝혀주는 박민영 대변인께도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대변인 보내드리고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는 방송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맞냐? 우리가 분열 안 하려고 국민의힘 지켜준다고 한들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통령 지키겠냐? 뭐 이런 댓글들 달고 슈퍼챗 보내주시는 거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러분이 그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꼽히는 걸 보고 싶고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고 싶다면 조금은 현실적이고 조금은 냉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민의힘 경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선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선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저 대통령 보고 그 XX라고 하는 한동훈을 완전히 밀어내고 윤어게인 정신 계승하겠다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도 그만큼 더 높아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위상이 강해질 때 대통령님의 신변이나 뭐 사법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 보장도 그만큼 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관심 없다. 어차피 한동훈이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설령 그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라는 타이틀로 정치를 계속하고 최고위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치적 평가가 나빠지면 저의 정치 앞길도 막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 지지의 영역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예요. 장예찬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치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까?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위하는 길일까에 대해서 2번, 3번, 4번
매일 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믿업지 않죠. 선거관리도 못 믿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팽개치고 우리는 모르겠다, 알 바 아니다. 국민의힘 경선 참여 안 하고 길거리에서 윤어게인만 외치겠다. 그거는 대통령 시키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윤어게인 정신과 구호를 국민의힘 경선판 안에서 투표로 단일된 움직임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도와주고 대통령 고립시키는 길인 겁니다. 자, 오늘 앞선 방송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한 장예찬의 정치펀치였지만요. 내일은 똑같이 오후 2시에 여러분 찾아와 인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좋을 때나 힘들 때 늘 함께 해주는 알부민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잘 아시죠?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2+1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여러분 건강도 지키면서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일을 가시죠.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하냐? 여러분 그러면 그 고민 안 하면 뭐 하실 건데요? 아까 MS님 슈퍼챗도 있고 지금 뭐 그레이트진님 여러분 그 고민 하셔야죠. 국민의힘 보고 잘하라는 것도 맞죠. 그치만 우리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이 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그냥 경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고민 안 해버리고 손 놔버리면 그게 한동훈 도와주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일이에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무엇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한 장예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2시에는 국민대변인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선에 관심 끊자 오직 윤 어게인만 외치자는 분들 여러분은 개딸들의 뿌락치거나 아니면 한딸들의 뿌락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말이 그런 행동이 한동훈 도와주고 이재명 도와주는 일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를 악물고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